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 LH 스마트시티 포럼 다음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먼저 1부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상생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이라는 화면에 보고 계신 주제로 네 분의 발표와 패널 토론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발표자와 패널 분들을 먼저 저희가 이렇게 연단으로 자리를 해 놓았죠. 무대 위로 모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께서는 무대 위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로 자리하시는 동안 제가 한 분 한 분을 호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하실 때까지는 성함만 짧게 호명을 하고 조금 있다가 인사를 드릴 때 전체 직함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철모, 장덕천, 유인상, 그리고 김현수, 김성식, 이재용, 황희연, 네, 성함만 호명드렸습니다. 이상 7분 지금 자리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한 분 한 분 객석에 있는 분께 인사 짧게 나눠주시겠습니까? 먼저 서철모 화성시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덕천 부천시장님께서도 잘해주셨습니다. 자, 유인상 LG CNS 스마트 SOC 담당 상무님. 네, 그리고 지금 잠깐 중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국제연사께서 계십니다. 페리양 에코 어반랩 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희 화면 연결. 네, 잠시 후에 연결되면 여러분 더 크게 환영해 주세요. 자, 그 옆엔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성식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국토연구원 이재용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서 대담을 조금 이따 진행해 주실 황희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어떤 토론의 내용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발표를 해 주실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님께 마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하시고 나서 포인터는 그 자리에 두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건가요? 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오늘 화성시가 발표할 내용은요,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 화성입니다. 여기 LH에서 주관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끝내는 최종 누구를 위해서 스마트 시티를 하냐, 이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 시티라는 게 사실에서 벗어난, 마치 누구를 위한 스마트 시티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추구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꿈꾸는 스마트 시티는요, 화성시가 동탄이라는 신도시를 갖고 있어서 빠르게 UCT를 실시한 데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건설된 동탄에 UCT라는 공공주도형의 ICT 인프라가 깔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인프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요, 기존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활 밀착형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겠다. 이를 통해서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헬스케어 등 시민 행복을 중심에 둔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의 스마트 시티는 기술과 사람이 만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스마트 시티를 실험적 성격으로 여러 번 해왔습니다.
불과 14년 전에 32만이던 인구는 지금 90만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인해서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고, 이거를 도시민들과 함께 풀어보자는 생각으로 스마트 시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UCT 정보센터가 준공됐고, 12년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방범센터와 교통센터를 통합한 도시안전센터로 통합하여 도시를 효율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의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광통신 자기통신망이 시 전체에 포설되어 있고, 스마트시티를 위한 이것이 최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시티는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송산 그린시티 서측에는 금년 12월을 목표로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드론 기술 개발 및 안전 검증을 위한 시범 비행과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측에는 418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조성될 것입니다. 약 4조 5천억을 투입한 이 사업은 7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일으킬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테마파크에 도입해 4차 산업혁명의 종합적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측에는 지난 2018년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K시티를 준공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메카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산 그린시티는 첨단 산업의 테스트베드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확산,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화성시는 스마트 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영국 표준협회에서 스마트시티 기반 시설과 운영 현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을 획득하였고, 시민들이 교통, 에너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는 향후 5년간 화성시 스마트시티 추진 비전과 전략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119와 112 화성시가 실시간 현장 영상을 공유하는 신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LH와는 협력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 참여 기반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동탄 2신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6월에는 스마트시티의 선두인 스웨덴과 기술협력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스마트시티 국제교류 행사를 추진하여 자율주행차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서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스마트시티 리빙랩입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도시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까지, 좀 아까 해외의 사례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는 LH나 이런 데서 시민이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화성시는 공공과 민간과 시민의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LH와 협력하여 동탄 4호동을 대상으로 25억을 들여 실증 사업을 포함한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주도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적극적인 시민과의 활동하기는 어려웠지만 50여 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치열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향후 도출된 아이디어는 민간 기업의 스마트 기술을 통해 실증하고, 실증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선순환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작년 11월에 자율주행차 산업성택의 조성을 위해서 화성시 세솔동에서 민간기업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율주행차 테스트,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등하교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화성시가 18세 미만에 대해서 대중교통 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24세로 확대되는데 화성시가 버스 공영제 등을 통해서 자율주행 시내버스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22년에는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할 계획인데 그것은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무엇보다도 실용과 혁신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하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로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 또한 시민들과 함께함으로써 생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좀 더 스마트한 도시가 되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시민들과 만들어갈 에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철목 화성시장님의 첫 번째 발표였습니다. 예, 이렇게 지자체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일이 또 있으실 텐데 이렇게 직접 발표를 준비해서 오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화성시에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부천에서 오신 장덕천 부천시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부천시장 장덕천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천시 스마트시 사례를 발표할 기회를 갖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요. 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들이 스마트 도시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부천시도 지금 오늘 발표될 그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교통, 복지, 안전 여러 분야에 대한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조금 전에 화성시장님 발표 중에 버스가 자율주행 몇 년 후에 할 거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에 그 인프라가 구축돼야지 않나 싶은데 부천시가 잘 개발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가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오늘 소개드릴 것은 그 각 도시들이 안고 있는 특히 부천과 같은 전체가 다 도시화되어 있고 밀집된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이러한 곳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외국에서도 아마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도시들이 있을 텐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공 그리고 민간 또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아마 조금 전에 그 우리 앤서니 타운샌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용성이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나타낸 개념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도 좀 집중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 정책 중에 특히 이제 데이터 관련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데 그 데이터를 주민들이 이런 그 스마트한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자기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그로 인한 인센티브를 나눠줌으로써 좀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부천시에서 또 하나 좀 방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격차 해소입니다.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따 설명을 좀 하겠는데 그를 위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한 배경과 그다음에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술 혁신 그리고 표준화 주차 공유 정책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해결할 문제 1순위가 주차 문제입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동네별로 주차장 수급률이 19%밖에 안 되는 곳들도 있고요. 언론에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살인 사건까지 날 정도로 다툼이 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 문제 해결에 좀 집중하게 됐고요. 이것을 주차장을 구축해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듭니다. 원활하게 주차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 대수의 한 200% 정도가 있어야 사람들이 편하게 다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그 부천이 1년에 쓰는 주차장 예산이 300억인데 1230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해결할 수 없고요. 결국은 현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또 주차장을 공유하고 뭐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혁신 파트인데요. 주차 로봇을 지금 1단계는 저희가 개발을 완료했고 이미 상용화가 됐습니다. 부평구에 지금 이미 그 설치가 되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 물류 로봇을 응용해서 만드는 건데요. 팔레트 위에 차가 올라가면 주차할 수 있는 존이 있습니다. 차 올려서 특정한 주차장 입구에 대면 저 팔레트 채 로봇이 이동시켜서 주차를 하게 되는 그러한 기술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 팔레트를 활용하고 있지만 내년 말이면 아마 팔레트 없이 로봇이 지금 두께가 한 33cm 정도 되는데요. 저게 한 12cm 정도로 얇아지고 로봇 자체가 차를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개발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천 산업진흥원이 전담해서 민간 기업, 그 로봇 물류 로봇 전문 기업들, 그다음에 부품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 로봇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기존의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장 모양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30에서 50% 정도 차량을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뭐 차량을 이렇게 그 회전하는 반경이나 차간 간격, 여성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텐데 문콕이라는 사태는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규격이 사각형으로 돼 있고 기둥이 좀 적으면 최대 50%까지 기존 주차장에도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가 될 수도 있고요. 속도감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배기가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회전 주차장 안에서 공회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나 그 배기가스 나는 시설을 좀 줄일 수 있어서 나중에는 그 천장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건축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표준화인데요. 지금 스마트 주차와 관련해서 우리 공공과 민간 기업 또 시민이 협력해서 스마트 주차 표준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공공 측에서는 예산 지원이나 또 행정안전부의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은 자기 집 주차장이나 이런 제공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공유업체들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 정부, 민간 모두가 또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부천시 내 모든 주차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주차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추자는 거고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곳을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찾아내서 그런 곳들을 이제 주차장을 좀 지어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주차 관제 시스템들은 제조사별로 좀 이원화 다양화되어 있어서 도시 내 주차 시스템을 이렇게 통합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통합 주차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또 민간이 운영하는 그 주차 플랫폼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목적지 검색, 그 다음에 주차장 사전 예약, 또 사전 결제 이렇게 하고, 감면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각종 감면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바로 즉시 감면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주차장에서 출차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요. 저희가 공영주차장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차 한 대 출차하는데 한 1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면과 관련된 걸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걸 행안부 DB를 통해서 감면을 하고 사전 결제까지 하면 저희가 올해 벌써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출차 무정차 출차 사전 결제하면 차 뽑아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저 톨게이트 하이패스처럼 이렇게 지나가시면 사전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차량하고 카드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감면까지 다 계산해서 할 수 있고요.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한 1조 8,700억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차량 출차도 90초에서 한 9초 정도, 10분의 1 정도로 출차 시간이 단축되고요. 그다음에 이 출차 시스템과 관련해서 정산기가 따로 있어요. 또 뭐 필요하면 또 정산도 해야 되는 분들이 사전 결제를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정산 패널이 차량 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존에 완전 폐지도 풀고 정산하시거나 차량에 내려서 정산하시거나 이제 앞으로 이런 사태는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 등록돼 있고요. 우수 산업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차장 공유 정책인데요. 저희가 국토부가 진행했던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우리 실제 부천이 안고 있는 주차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지금 뭐 2단계에서는 더 확장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됐습니다만 주된 것은 주차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부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 기업, 그다음에 민간 기업, 부천시의 협력 거버넌스로 서로가 상생하고 또 지속 가능한 공유 경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재개발이 진행되다가 취소된 곳 한 곳, 마을 주민들이 갈등이 상당히 심한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주차장 수급률을 한 76, 새로운 주차장을 구축하지 않고도 수급률을 한 76% 정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기술들을 한데 묶고 또 주민들이 설립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요.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지금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다양한 모빌리티, 쉽게 말하면 야간에 비어있는 대규모 주차장들을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주간에 또 반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주차장의 그 비어있는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 활용률을 좀 높이는 건데요. 그런 또 뭐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모빌리티도 각종 모빌리티도 제공됩니다. 전동 킥보드라든가 공유 차량, 뭐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이 좀 제공돼서 이런 그런 그 이동 수단, 개인 교통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모빌리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까지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와 광역 알뜰카드와 연계해서 모빌리티와 대중교통 수단 간의 환승을 통해서 주차장 공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 전환으로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는 14개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기업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또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용하는 주체가 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LH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그 원도심에 그 공급을 해서 활력을 좀 불어넣고 있고요. 마을 기업에는 또 사무실은 무상으로 임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그 주차 공유 정책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 그다음 민간 주차장, 개인 주차장 이런 것을 시간대별로 남는 주차장 공간을 공유하는 거고요. 공유 주차장에 주차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이런 걸로 연계 교통 수단으로 제공이 됩니다. 마을 기업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던 한 곳에는 소위 말하는 폐지 주는 어르신들이 뭐 10여 분 이상 일자리를 찾아서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어플을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부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주차장 공유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한 그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모든 서비스를 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부천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런 지금 오늘 소개드린 주차 문제 해결에 관한 그런 신기술과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전체에 교통 신호를 지금은 시간 주기별로 이렇게 신호가 교체되고 있는데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또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 신호를 빼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를 안 주고 뭐 이런 식의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한 30%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밖에도 여러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그로 인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 제공되는 각종 데이터를 저희가 앞으로 좀 상용화해서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지금도 광역 알뜰 카드로 인한 그런 인센티브를 시민들이 받고 있어서요. 전체 대중교통 활용할 때 교통요금의 한 30%를 할인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이터가 더 활성화되면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도 아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지능형 그 신호 체계도 각종 인프라가 그 영상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준비하고 또 다른 여러 지자체 또 외국에서도 관심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 KCT 건설에 참여할 수 있어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지금 몽골에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이런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좀 저로서 좀 영광스럽고요. 또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덕천 시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두 지방자치단체들은 특히나 이 관련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실적과 또 수상 내역을 가지고 계신 지자체의 두 분이 차례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 기업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인상 LG CNS의 스마트 SOC 담당 상무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화성시와 그 부천시의 그 노력과 그 발전되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국가 시범도시 세종의 미래 모습을 공유해드리기 나왔고요. 이춘희 세종시장님이 나오셨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오늘은 국가 시범도시가 어떤 컨텐츠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는지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종시는 2005년에 수도권 집중 억제 그리고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대명제하에 신행정 수도로 추진되게 됩니다.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고요. 지금 9살이 되었습니다. 주거 문제라든가 교육 인프라 문제가 많았지만은 총 43개 기관이 이전해 오는 등 많은 성과도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교통 문제, 산업 기능 문제, 자족의 문제가 같이 남아 있더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행정 수도가 완성되고 시민 주도 자치분권이 실현되더라도 더 뛰어넘어서 디지털 수도를 세종 국가 시범 도시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한다는 것이 저희의 미래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그 전체 조감도 모습인데요. 저희는 그 디지털 수도 세종의 브랜드를 O1이라고 줬습니다. 먼저 어휘로 놓고 보면 오는 오리진이란 기원이라는 뜻도 있고요. 무라고 하는 제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은 first이라는 뜻도 있고 빙이라는 뜻도 있는데 연과 일은 또 디지털을 의미하기도 하는 중의적인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시는 환상형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BRT가 도시 전체를 도는데 그러한 모습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로 시민의 일상의 혁신을 통해서 디지털 수도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원이 지향하는 미래 국가 시범도시의 지향점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은 첫 번째는 시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민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민 중에서도 저희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일상의 혁신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관점인데 아까 뭐 우리 변차금 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플랫폼과 서비스는 공유되고 그 안에 데이터를 통해서 서로 숨쉬고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인데요. 지속 가능한 진화하는 능동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상생이 역시 중요하고 저희는 대중소 상생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소 상생 기반으로 반드시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성과를 가지고 LH와 함께 세종시와 함께 대중소 민간 기업이 같이 해외까지 나가겠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공간과 일상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언택트 시대의 장바구니 프리,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저희의 일상과 공간을 혁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플랫폼과 서비스가 공유되는데 데이터 기반의 미래 도시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시의 데이터는 공공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과 물류, 금융, 통신, 헬스케어, 에너지, 교통의 민간의 데이터를 출자사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이 세종에서 융복합 데이터 기반의 미래 도시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저희가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민 맞춤형 서비스는 개인화되고 도시의 서비스는 지능화되며 그리고 선순환의 데이터 생태계가 같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는 어떤 도시냐? 서비스의 인앤아웃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 락인되는 것이 아닌 개방형 플랫폼을 저희가 지향하고요. 시민의 수요도 변하고 기술이 빨리 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소 상생 관점에서는 어떤가? 대기업은 디지털 플랫폼과 인프라, 5G, IoT 같은 인프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전문 기업과 중소기업은 분야별 1등 영역에서의 본인들의 역할을 찾아나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오원 컨소시엄은 27개의 민간 기업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LH와 함께 세종시와 함께 반드시 세종 시범도시를 성공해내고 그리고 이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현재 500개의 민간 공공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들과 함께 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조감도 보시게 되고요. 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선도지구의 전체 조감도입니다. 5원 임브레싱 시티인데 공유와 연결 개방이 지금 현재 모습이라면 분산과 집중과 비대면의 모습은 또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삶의 선택을 포용하는 도시. 아까 뭐 앤서니 타운센트가 이제 포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상반된 가치도 같이 보듬어내는 도시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기술로 그런 한계를 극복해내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또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 공간이 필요한데요. 세종은 문화시설이 지방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에는 동대문 DDP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세종에 세종 플라자 SSP를 만들고자 합니다. 뭐 복지라든가 커머스라든가 컬처라든가 여러 가지 창의적인 공간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역시 비대면 시대,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대비해서 전 가구가 테라스를 갖는 구조로 저희가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기술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도시로 설계하였습니다. 오원시티가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구현해서 국가 시범도시의 그 면목을 이제 저희가 갖춰 나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민 중심이고 데이터 기반이며 지속 가능성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민간이 이번에 총 21가지의 서비스를 제안하였습니다. 플랫폼과 교통과 에너지 그리고 도시 운영 측면에서의 혁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생활 혁신에서의 6가지 서비스에서 총 21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가 된다는 것인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큰 방향성으로는 AI와 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도시 운영이 최적화되는데, 예를 들면 수요 예측에 기반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배치하게 된다. 이 최적화 관점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모든 세종시민들은 오원 링크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이제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되시는데, 그 챗봇 서비스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지능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세종 충남대 병원과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상당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민간 기업이 데이터를 가져가고 펀드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창업이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208개의 스마트폴과 1356개의 센서를 선도지구에 이제 도입하지만, 그 데이터만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운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1등, 2등 금융지주인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의 금융 데이터, CJ의 유통 데이터, LG유플러스의 통신 데이터, 티머니의 대중교통 데이터, 그리고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이 함께 만든 헬스커넥터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이번에 전부 다 같이 SBC로 가져가서 공공 데이터와 함께 연계해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출장 다녀온 사람들 라이프를 한번 저희가 그려봤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는 우리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가지고 출근하게 되고요. 서울 출장이 많으세요, 세종 계신 분들은. 그래서 앱으로 하나 예약하게 되면은 공유 주차장을 통해서 이용해서 KTX를 타고 오게 되고, 다시 세종에 내려가실 때는 고속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BRT, 그다음에 DRT라고 얘기하는 수요응답형 셔틀을 하나의 앱으로 예약과 결제까지가 가능하게 되는 서비스를 구현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매스, 대중교통이 이번에 연계되게 되고요. 이 모빌리티와 어토너머스 모빌리티가 함께 통합되게 됩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과 한화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인 UAM과 드론 택시가 안정성이 확보되는 2020년대 후반에는 그 서비스도 어댑테이션해서 통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민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58%가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시정 정보는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그 환경의 변화지만 세계적인 팬데믹의 변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도심 복합 스마트팜 서비스, 통합 미디어를 통한 공유와 소통 문화 생활의 보급,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서비스가 되고요. 스마트 통합 배송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로 이번에 저희가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 배송 서비스 하나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세종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소유차가 금지되는 구역이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소유차가 없는데 그럼 장바구니는 장을 보고서 그것은 어떻게 날라?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공유차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미래도시에서는 장바구니 프리 서비스입니다. 롯데그룹과 함께, 그리고 배달에서는 대한민국 1등인 바로고와 함께 고객이 주문하면 2시간 내에 그린 모빌리티로 배송해주는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세종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이 택배 차량들이 들어오는 것도 역시 저희가 이제 차단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통합 배송 센터에 이제 놓이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 스토어에서 주문하는 것과 통합 배송이 되게 되며, 집에 없을 때는 스마트 락커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배송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하나의 오원 링크라고 하는 원앱을 통해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고요. 언택트 시대의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게 됩니다. 도시 운영 또한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오원 링크가 되는 것인데, 아까 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도시의 운영이 이것과 통합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는 원아이디가 먼저 지급되게 되는데, 이 원아이디를 통해서 출입과 서비스, 그리고 신원 인증이 바로 진행되게 되고요. 안면 인식을 통해서는 다양한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이 SBC를 통한 민간 기업이 21개 서비스를 제공하면 나머지 에듀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18개의 서비스는 공공기관과 함께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서비스가
세종 5원 시티허브라고 하는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위에서 통합돼서 함께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블랙 아이스가 디텍팅 되게 되면 세종 5원 시티허브에서 이를 분석하게 되고 실시간 상황을 인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차량에 바로 노티스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세종시에도 역시 노티스가 이루어지면서 CITS 기반으로 일반 차량에게 또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추진 체계는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공공인 LH와 세종시 그리고 80%의 지분을 갖게 되는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SPC 모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오픈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대한민국 1, 2대 금융 지주와 LG그룹이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 기반으로도 민간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충청 세종 충남대 병원과 그 세종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표 주관사 LG그룹이 직접 저희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선도지구에 KB와 신한금융주지도 스마트 브랜치를 만들어서 직접 입주할 예정입니다. 펀드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세종 시민들과 함께 그곳에서 자족 기능을 충족시키는 미래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이번에 제시하였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2,800개 정도의 민간 기업들이 이 입주의 희망 의사를 좀 비춰놓은 상황이고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의 스마트시티 연구센터라든가 비전 연구센터 그리고 모빌리티 연구센터들이 협업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문호를 좀 더 넓혀서 나머지 기업들도 함께 학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대기업 단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달라스가 그러하였고 저희가 한국에서 많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후지사와도 분야별 1등 기업과 대중소 연합으로 이뤄냈던 성공 케이스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세종 SPC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인데요. IT 서비스 기업, 통신 기업, 금융 기업, 유통 기업 전 분야의 1등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LH와 함께 세종시와 함께 반드시 국가 시범 도시를 성공해 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리젠테이션 할 때 마지막에 썼던 내용인데 마스터 플래너가 이 세종은 정재승 교수신데 이게 밑에 보시면은 one small step for a man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닐 암스트롱에게는 작은 발자국과 같았지만은 우주 시대를 여는 one giant leap 큰 도약이었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스마트 시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반드시 민관공, 대중소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세종 국가시범 도시를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산업도 리딩하는 커다란 도약을 마련하는 그런 근간으로 삼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인상 상무님 발표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정과 또 에너지가 느껴지는 발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그 남동생 가족이 세종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 1부의 마지막 발표는 특별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모셨기 때문인데요. 에코 어반 랩 소장이자 조지아 공과대학교의 교수이신 페리 양 교수님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수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Thank you. 자, 여러분 for 큰 inviting 박수 me. 한번 It's my 부탁드립니다. honor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 join this panel. 네, 오늘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큰 기쁨이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스마트 시티 케이스 스터디 아주 인상 깊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동경, 뉴욕 등 이러한 도시들에서 진행된 데이터 주도적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 애널리틱을 통해서 도시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의사결정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을 드리면서 스마트 시티를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리고 실행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시장님 그리고 이제 유인상 상무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스마트 시티 운동이 지난 10여 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 설계라는 것은 점점 데이터 주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상하는 기술에 의해서 도시 시스템이 바뀌고 있고 또 저희가 포스트 사이버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상현실의 백지 상태로 비유할 수 있다면 오늘날 IoT 그리고 컴퓨팅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세상과 디지털 세상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상황적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 데이터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빠르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기후 및 다양한 도심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 시티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여기 대만의 가오청이라는 곳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변을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이에 맞춰서 프레임워크를 고안해야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여러 커뮤니티의 이해 당사자들을 관여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어떤 장소, 플레이스를 만든다는 개념이죠.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들었듯이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게 결국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걸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어떻게 시민들을 이 스마트 시티 프로세스에 관여시킬 것인가이죠. 자, 여기 보시면 타이페이의 그 역사 부근의 장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 사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스마트 시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 사업의 개발을 추진해야 하고 제가 최근에 공동 저자로 쓴 책입니다. 어반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책인데요. 동경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동경대와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PS의 2%, 동경 GPS 데이터의 2%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죠. 이걸 통해서 동경의 문제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데이터 애널리틱에서 중요한 것이 교통수단입니다.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동경 2020년 올림픽을 준비할 때 올해 무산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동경 올림픽을 준비할 때 이 사용했던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유동 인구를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뛰어가는 모습, 걸어가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교통 혼잡도 빅데이터를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혼잡도 결국은 사람들의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세부적인, 아주 세세한 공간, 시간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동경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문제 그리고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올림픽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경에 찾아올 텐데 그 수많은 유동인구를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일본에 살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통수단을 사용할 텐데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교통량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산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형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통수단 또는 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탄소 절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차들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 차에서 얼마나 많은 배기가스가 배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그리고 또 건물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지, 이것을 뭐 시간 단위로, 그리고 월 단위로, 그리고 연 단위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카본 매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맵을 바탕으로 어떻게 총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제로까지 줄일 수 있을까? 2050년까지 어떻게 제로 그 탄소 배출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인데요.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에 큰 타격을 줬죠. 여기 보시면 뉴욕에서 정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도시가 깜깜해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맨하튼만 빛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뉴욕시가 얼마나 이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도시가 며칠 동안 차질을 겪었습니다. 정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도시 건물 에너지 모델링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맨하탄에 45,000개 건물을 모델링했고 1시간에 소모하는 전력량을 측정하고, 그리고 루프탑에서 포획하는 에너지량도 측정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태양열 에너지 중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 자연재해 때문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태양열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가르쳤던 스티브 찬이라는 학생이 현재 서울대 부교수로 계신데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 회복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역별로,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에너지 자립력이 있고 또 에너지 회복력이 있는 도시들을 원하죠.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태양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줄리아드 뮤직스쿨 같은 경우에 루프탑에 태양열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에너지 균형 모델을 개발해서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의 이동이라든지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념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에서 걷는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관광을 할 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일 때 모바일 앱을 사용하죠. 그러면 그게 데이터로 축적이 됩니다.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곳에서 쇼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것이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인지하고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어떤 빌보드를 보고 어떤 그 표지판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조지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상해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 상해의 가장 높은 타워가 보이시죠? 상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연말에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때 센트럴 애비뉴에서 TV 타워로 쭉 걸어가면 그 중에 수많은 공간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카운트다운 때 또 효과적으로 유동인구를 관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도심에서 어떤 정보를 인식하는지를 데이터로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많은 데이터 애널리틱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기법이 나오고 있고, 이를 통해서 뭐 모빌리티 문제, 그리고 그 탄소 배출,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개념까지도, 사람들의 관념까지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 플랫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지마라는 동경에 있는 한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는 홍수 문제가 자주 발생을 했고, 그리고 고령층이 많이 사는 커뮤니티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골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길을 좀 넓히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지나갈 수가 없고, 또 누가 아플 때 응급차가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타가 이런 작은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한 건데요. 이 자율주행차가 좁은 골목에서도 운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뭐 응급차라든지 뭐 구급차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마트 기술을 통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도심 설계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조지아테크의 새로운 캠퍼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션전에 조지아테크의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었습니다. 선전이 아주 하이테크 시티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글로벌 캠퍼스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설계 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지아테크 내에서 커뮤니티 미팅을 가졌고 그리고 션전 지자체와도 함께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이 캠퍼스를 사용하게 될 유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양한 설계 제안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에너지 최적화된 것이 무엇인지, 모빌리티 최적화된 것은 무엇인지, 교육 최적화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로 카본, 제로 탄소 배출 캠퍼스를 지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상 거의 제로 카본을 달성할 수 있는 설계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AI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또 다양한 그 자동화 기술을 사용해서 캠퍼스 설계 도안을 계속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캠퍼스 건물의 경도라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건물들을 배치해야만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현재 조지아테크에서 계속 고민하고 이 글로벌 캠퍼스 설계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게 그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책 기반가들도 있고 또 뭐 시장님들도 계시고요. 자, 이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논의인 것 같은데요. 이 몇 가지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4가지의 그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센싱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을 감지하는지를 스마트 시티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주도적인 도심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스마트 시티라는 걸 복잡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 건물, 교통, 사람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포함된 복잡계인 거죠. 그리고 또 정책적인 프레임워크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2016년 백서를 인용하고 싶은데요. 백악관이 당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출간한 기술 관련 백서입니다. 여기에 스마트 시티 기술도 담겨 있고요. 자율주행차도 나와 있고 또 분산형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IoT 기반 스마트 빌딩, 그리고 통합 수자원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제조, 그리고 식량 에너지, 물 연계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백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정보 모델링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시 센싱 시스템, 그리고 고화질 디지털 시티 모델, 그리고 성과 기반 모델링, 이게 결국 제로 카본이겠죠. 그리고 파라메트릭 설계, 그리고 뭐 스마트 계획 지원 시스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동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배웠던 교훈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제 실행으로 옮길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획을 수립했고 그 후로 미쓰비시 파이낸셜 뱅크를 통해서 자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녹색 채권도 발행했습니다. 녹색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가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친환경 관련해서 그 퍼포먼스를 입증하고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리고 카본, 그리고 모빌리티 쪽에서 얼마나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검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의사 결정을 낼 수 있는 훌륭한 설계안을 처음부터 만들고 친환경성을 처음부터 반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받으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설계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도 앞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페리안 교수님이셨습니다. 아, 이게 제가 올해 참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된 이런 포럼의 제가 볼 때 장점은 이 연단 앞에서 뵀던 연사님들은 전부 다 아주 포멀한 상태에서 발표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는 분들은 좀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친근하게 느꼈습니다. 아, 스마트 시티의 발전을 위한 좀 스마트한 포럼이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는 질의응답을 포함한 패널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패널 토론은 제가 아니라 황희연 연구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황희연 연구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저는 잠시 물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해서 진행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 포럼이 국제적인 세계가 무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이 이 LH 스마트 시티 포럼인데 확실하게 스마트 포럼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희 세션 2 일부 주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상생을 통한 스마트 시티 구현에서 지금 4분 발제를 했습니다. 4분 한 분 한 분 정말로 알차고 또 시사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분 발제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워낙 없네요. 원래 우리가 3시 55분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5시 3분이네요. 벌써 토론 시간 다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토론자 3분은 좀 3분 이내로 좀 요약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실시간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두 분 또 질문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또 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 순서는 아까 소개한 순서로 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회 김현수 회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LH 스마트시티 포럼 정말 스마트한 진행이 눈에 띕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특히 시티라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한 서비스가 우리 주위에 정말 유비쿼터스하게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우리 이 모바일 폰을 통해서 이 모바일 폰을 이제 인간의 이 장기가 5장 6부가 아니고 5장 7부라고 합니다. 한순간도 우리 손에서 떼놓을 수 없으니 러닝, 쇼핑, 뱅킹, 미팅, 아까 보니까 주민 참여 또 파킹 문제까지 우리 모바일 폰을 통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꼭 모바일 폰이 아니더라도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하는 도시 관리 등등 스마트 라이프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우리 주위에 이제 너무나 많이 공급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스마트 서비스고 어디까지가 스마트 시티인가 좀 경계 짓기가 매우 모호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스마트 시티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던져 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제 11개월,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 사이에 저희 대학의 모습, 또 유통, 물류, 그다음에 이 미디어, 젊은 사람들은 집에 TV 사지 않습니다. TV 공중파 방송 보지 않고요. 그다음 오늘 컨퍼런스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뀌었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서비스하고 디지털 플랫폼에 점점 더 갇혀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서비스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좀 저는 조작적으로 한번
내려보고 싶다 생각을 합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1년 사이에 덩치가 2배로 커졌대죠. 미국의 빅5 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미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래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1년 사이에 몸집이 2배 늘어났는데,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제 산업 업종 간의 이제 격차를 엄청나게 벌이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도시계획학회 활동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은 전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게임 산업은 전부 강남과 판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지역 격차를 가져오고 있고, 작년에 통계청에서 수도권 인구가 절반이 넘어서 야 큰일이다 이랬는데 아마 올해는 아마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매출이 이제 107조 그랬는데 올 연말에 한번 두고 볼까요? 자,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수도권 한 일극 집중을 통해서 이것들이 모이고 있어서 많은 지역 격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도시에 몰리죠. 한데 미국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보스턴, 뉴욕과 같은 큰 도시들의 동서간에 나눠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지역 격차로까지 이해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시티 통합하자라는 주장이 지금 부울경, 광주, 전남, 대구, 경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간에 경쟁하지 말고 하나의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통합하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을 키우고 주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시도 사이에 경쟁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 25구 사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증가하고 있는데 접경지역이나 자연보전권역인 소멸을 우려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는 아까 처음에 기조 강연에서 타운젠트 교수님이 이제 포용적 도시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소멸 우려가 있는 소외된 지역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법이 첫째는 대중교통망으로 연결하는 거죠. 둘째는 스마트 서비스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공공의료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의사들이 소외된 지역에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의 병원은 거점에 있지만 교육과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스마트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포용적 스마트 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6분 걸립니다. 참고로. 예, 그 시간상 요약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기술연구원 김성식 센터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성식입니다. 주제를 봤는데요. 주제가 공공과 민간의 상생 협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리빙랩, 시민 참여, 데이터 드리븐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 해내려면 필요한 요소들 이미 다 상생과 협력이라는 단어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제가 정보출연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 다음에 저희의 역할은 뭘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보았던 광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아는 스마트 시티 첫 번째 스마트 시티는 강아지가 목줄을 걸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광고였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거 타고 가면 집에까지 강아지가 아무 생각 없이 잘 갈 수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스마트 시티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차까지 너무 많은 부분에 스마트 시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것들이 잘 역할을 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지려면 저희가 어떤 걸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아까 발표를 해주셨던 그 장표에 보면 스마트 시티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나옵니다. 스마트 시티 서비스 시스템들이 어떻게 상호 운영되고 서로 협력적인 관계에서 아까 보여주셨던 많은 서비스들을 이루어낼 거냐라는 부분에서 스마트 시티 데이터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 데이터 드리븐
기반의 스마트 시티가 되려면 그것들을 위한 설계도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채워가고 있는 것인지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LH가 해주셔야 될 역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기관이 해주셔야 될 역할, 민간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 각각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엮어서 봐주실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할과 방향성의 설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시민들이 약 3년 정도 스마트 시티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임에도 벌써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를 합니다. 충분한 성과가 눈에 보이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될 텐데요. 각자가 더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분위기도 조성해 주시고 역할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딱 3분 만에 아주 핵심 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정 토론자 마지막 순서로 국토연구원 이재용 센터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이재용입니다. 예, 오늘 발표들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서 많이 배웠고요. 일단 오늘 이야기 중에 이제 저희 KPI 지표 관련된 부분이나 이제 인증 표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숙도 모델 이야기들도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늦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법적으로 법적 인증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추진이 이제 시작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도 이제 이게 국가 표준이랑 조금 연동될 수 있도록 법적 인증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예, 시장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도 이제 주제 자체가 이제 민관이랑 협력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들인데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저희가 포피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최근에 퍼블릭 프라이베이트 그다음에 피플 그러니까 공공 민간 시민이 플레이스 장소에서 서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또 5P라는 표현도 가끔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5P가 실제 구현되는 장소가 이제 실제 스마트시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기획하고 현재 운영을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하는 과정에서 실제 챌린지 사업 쪽에서 가장 많이 중점을 뒀던 거는 사실은 상호간 협력 체계를 잘 구성해가지고 이 시너지를 어떻게든 좀 끌어올리는 좀 방향으로 좀 많이 끌고 갔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너지가 가장 잘 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KPI를 설정하게 해가지고 풀어야 될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팀을 구성하고 있는 공공과 이제 기업들 간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게 일단은 하는 게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설정되고 나면 이게 저희가 그냥 말로 해서는 사실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나눠 가지게 될 강력한 인센티브가 뭘까를 생각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민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또 어떤 인센티브를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조금 명시적으로 그 목표들을 만들어 가게 되면 그거를 추진하는 그 동력 자체가 굉장히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제일 강력한 인센티브라 그러면 1단계 사업 예산보다 2단계 사업 예산 넘어갈 때 그게 10배 이상 뻥튀기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인센티브로서 크게 작동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목표와 인센티브의 배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각자가 맡은 역할들인데 특히 이번에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보면 공공의 경우는 이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약간 승인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해왔었는데 이 사업
여러 주체들이 같이 생기게 되니까 결국은 설득을 해주는 주체 자체는 공공인 것 같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공공 자체가 실제 다 다니면서 뭔가를 설득해주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 실제 사업들의 성과들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민 참여부터 시작해서 민간 쪽에서도 이 수익성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니까 이것들이 다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저기 부천시장님도 계시지만 부천시 김경희 과장님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던 건지에 대해서 저도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저희도 챌린지 사업 하다 보면 뭐 인천시 같은 경우도 저기 그 한정 면허 관련돼 가지고 규제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부천시나 아니면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뭔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순간부터 규제에 계속 그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자체도 조금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주차장을 로봇으로 하게 되면 주차 면적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또 주차 면적에 대해서 또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풀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상호간 협력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제가 아까 타운센드 교수님이 그 재밌는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산업은 따라온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추진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분 아주 의미 있고 시사성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까 약속했던 대로 현재 좀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분 뭐 시간은 많이 갔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죠. 예. CCW0613인가요? 예. 저 위에 MBK 2099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페리양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그 자가격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 시티 디자인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스터 페리양. 예.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스마트 시티 정의를 여쭤보셨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인터넷과는 다릅니다. 20년 전에 처음 인터넷이 탄생했을 때와 다릅니다. 야후가 94년 그리고 구글이 95년에 나타났죠. 그때 당시에 이런 인터넷 버블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20년 후에 이제 우리는 인터넷 오브 띵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스마트 시티는 실제 장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다릅니다. 스마트 시티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오전에 그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코로나가 도시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 노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뉴 노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뉴 노멀이 생긴 것입니다. 아까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사회적인 격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날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죠. 그래서 자원이 큰 산업에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인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보면 버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인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블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내 버블 안에서만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양극화 때문에 이러한 버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그냥 내 버블 안에서만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전 지구가 어떻게 보면 축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13시간 시차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동시에 이렇게 진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로 지구 반대편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코로나19의 새로운 지구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스마트 시티 설계에 당연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제사회가 더 작아졌습니다. 지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용성이 더욱더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질문 또 답변을 잘해주신 우리 페리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분만 더 봤는데 이번엔 여성분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분 없나요? 제가 지정할까요? 저기 여성분 가운데 딱 눈에 띄는데 CIO 0630인가요? 어디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남성도 예예 그 CIO 0630 예. 질문하시죠. 예. 어떻게 질문이 말이 안 나온가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요? 그 시스템을 잘 설계하자고 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나요? 어떻게 금방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시간도 많이 가서. 예, 그렇게 합시다. 그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는 시스템 설계를 더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지요. 혹시 뭐 발표하신 분 세 분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한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예, 좋습니다. 아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아주 아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나왔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마트 시티가 다 스마트 시티라 하지만은 어디까지 어떻게 어느 것부터가 스마트 시티냐 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경계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스마트 시티화 되면서 지역 간의 격차, 또 계층 간의 격차가 더 심해질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아까 포용 차원에서 잘 안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적이 됐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수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걸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이 주제가 민관 협력인데 민간 협력은 여러 가지 시스템 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필요하겠지만 역시 장소 중심의 어떤 파트너십, 이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함께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참여에 대한 각 역할이 부여될 때 거기다 인센티브를 또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위해서 LH와 같은 공기관, 또 공공연구기관, 또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잘 분담해서 함께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다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역시 오늘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시민 참여, 그리고 포용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잘 공유할 때 스마트 시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주 네 분 정말로 좋은 발제를 주셨고, 짧은 시간이지만 세 분 토론자 또 방청 우리 실시간 함께한 분의 또 질문 또 답변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션에서 나온 발제와 토론이 앞으로 LH공사가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데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의 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문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앞에 나와주신 7분, 특히 우리 황희연 연구원장님, 진행 봐주셨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셨던 페리 양 에코 어반랩 소장님에 이르기까지, 글로벌한 포럼은 각자 있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시간을 초월한 또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오늘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말씀과 또 질의응답을 통해 풍성한 토론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